이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광학 암호 체계예요. 미국 국제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에블린 로웬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3월 경주동의 연안에서 발견된 냉전 시기 광학 암호 유적. 1년에 단 사흘, 춘분 전후 새벽 6시 15분부터 8분간만 드러나는 이 메시지는 0.3mm 정밀도로 새겨진 외교 문서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30개국이 30년간 풀지 못한 냉전 암호의 실체였죠. 한국이 최근에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언론 총괄 알렉산드라 클린트는 전 세계의 조작 의혹을 퍼뜨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한 건 변명이 아니라 완전한 투명성이었죠. 모든 검증 데이터, 협박 녹음 파일, 연구 과정을 통째로 공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제공동관측단이 직접 확인한 재현 가능성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여론 공작을 뒤집고 세계의 신뢰를 얻어냈을까요? 증거가 아니라 절차로, 주장이 아니라 투명성으로 쌓은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 로웬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세계 어디선가 터진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누가 그걸 이용하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소문과 진실 사이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는 일이죠. 2025년 3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제 책상 위 모니터는 차가운 청백색 빛만 내뿜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서였어요. 제목은 짧았습니다. 긴급 검토 요청 한국 경주 연안 유적 관련.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유적 발굴이야 늘 있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사진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해 연안의 바위 표면이었는데 특정 각도의 햇빛 아래에서만 드러나는 기묘한 반사 패턴이 보였죠. 그건 자연적인 풍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새긴 흔적이었어요. 보고서는 더 놀라웠습니다. 냉전 시기 비공식 외교 문서 형식과 유사. 광학 조건 의존적 암호 체계 추정.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고학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 전 햇빛과 바다와 돌을 이용해 메시지를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다시 드러나고 있었죠. 왜 하필 지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의 따스한 봄 햇살과 달리 제 안에선 차가운 긴장감이 퍼져나갔어요. 이런 발견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정치적 무기로 쓰려 할 거고 누군가는 묻으려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진실은 왜곡되죠. 저는 파일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 국가유산청에서 국제협력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사안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과학적 검증, 투명한 절차, 국제공동관측.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였죠. 흥미롭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서둘러 발표하거나 반대로 은폐하려 들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검증을 통해 신뢰를 만들겠다는 거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마시는 걸 잊었습니다. 화면 속 바위의 반사 패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뭘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 왜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상사인 마이클 부국장이었어요. 로웬, 메일 확인했나? 지금 막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한국 측은 우리에게 중립적 분석가로서의 참여를 요청했어. 폭로가 아니라 검증 과정에 함께하길 원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터뜨리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해. 마이클의 목소리에 묘한 무게감이 실렸어요. 로웬, 이번 일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진실을 밝히는 방식이 진실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야. 세상은 팩트만으론 움직이지 않아.
그 팩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신뢰를 만들거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국제 분쟁을 분석해왔어요. 그중 대부분은 진실 싸움이 아니라 프레임 싸움이었죠. 같은 사실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영웅담이 되기도 하고 스캔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배운 거야. 급하게 내놓은 주장은 쉽게 의심받는다는 걸. 하지만 투명하게 검증된 결과는 반박하기 어렵다는 것도 말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이미 복잡한 시나리오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절차와 검증만으로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로웬, 넌 늘 냉소적이었어.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게임으로 보고 국가들을 플레이어로 봤지. 그런데 이번엔 달라. 이번엔 누군가 게임 대신 원칙을 선택했어. 그게 통하는지 직접 봐.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원칙. 폭로가 아니라 검증. 저는 그런 방식이 정말 통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통한다면? 만약 절차와 투명성만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지금껏 봐온 외교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테니까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경주 연안의 바위 사진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뿐 아니라 그걸 대하는 한국의 방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식이 곧 메시지다. 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습한 봄 공기였어요. 워싱턴과는 확연히 다른 냄새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웬 씨? 그녀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저는 서유나입니다. 국가유산청 산하연구기관에서 왔습니다. 유나 씨는 42살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전형적인 연구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날카로웠죠.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브리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통은 브리핑부터 받는 게 순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직접 봐야 했어요. 사진과 보고서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죠. 제가 말했어요. 유나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주까지 가는 내내 유나 씨는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발견은 한 달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지역 어민인 장도현 씨가 우연히 발견했죠. 평소엔 그냥 바위였는데 특정 시간대 일출 직후 그것도 물때가 맞을 때만 이상한 반사 패턴이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자연현상으로 봤습니다. 유나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패턴을 분석하니 규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이 1970년대 외교 문서 암호 체계와 유사했습니다. 1970년대? 제가 되물었어요. 네. 냉전 시기입니다. 한반도가 가장 긴장했던 시절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더 민감한 겁니다. 이게 만약 공식 외교 채널 밖에서 오간 메시지라면 어떤 내용일지 모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냉전 시기 비공식 외교는 언제나 위험한 영역이었죠.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약속들, 은밀한 거래들. 그게 지금 드러나면 누군가에겐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유나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1년 중 특정 시기, 특정 시간, 특정 조수 높이가 맞아떨어져야 해요.
그리고 관찰자가 정확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발견될 확률은 극히 낮죠. 의도된 은폐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유나 씨가 확인해줬어요. 누군가 이 메시지가 쉽게 발견되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다시 읽힐 수 있도록 남겨둔 거죠. 차창 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지붕들과 현대식 건물들이 어우러진 풍경이었어요. 저는 가방 속 노트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준비해온 분석 프레임워크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석보다 직관이 필요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어요. 그 바위를, 그 빛을, 그 바다를 직접 느껴봐야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동해 연안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짠 바닷내음이 코를 찔렀죠. 여기입니다. 유나 씨가 손전등을 켜며 앞장섰어요. 조심하세요.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해안가 바위지대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죠. 몇 분을 걷자 유나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입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 거대한 바위가 서 있었어요. 일출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후죠. 저는 바위에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화강암 표면이었습니다. 풍화된 흔적들, 이끼 자국들. 수천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씻긴 돌덩이일 뿐이었죠. 정말 여기 뭔가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 씨는 대답 대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때 누군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어요. 방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나 박사님. 그가 인사했어요. 또 오셨네요. 도현 씨, 이쪽은 미국에서 오신 로웬 분석가님입니다. 유나 씨가 소개했어요. 도현 씨가 처음 이걸 발견하신 분입니다. 장도현 씨는 60 가까이 되어 보였습니다. 거칠게 그을린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그냥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본 겁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날 아침에 처음 봤죠. 바위가 빛을 내뿜더라고요. 빛을 내뿜었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냥 반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패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현 씨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태양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햇살이 바다를 가로질러 우리가 서 있는 바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위 표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의 선들이 바위 위에 떠올랐죠. 처음엔 무작위로 보였어요.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건 글자였습니다. 아니, 글자는 아니었어요. 코드였습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배열. 마치 모스부호 같았지만 더 복잡했어요. 입체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유나 씨가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분간 지속됩니다. 태양 각도가 변하면 사라져요.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바위 표면에 미세한 홈과 돌기를 타고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광학 효과였어요. 누군가 수십 년 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 바위를 정교하게 가공했던 겁니다. 태양의 궤적을, 빛의 각도를, 파도의 높이를 모두 계산해서 말이죠. 이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나 씨가 물었어요. 이건 증거예요. 제가 바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누군가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지만
완전히 지우고 싶지도 않았던 무언가의 증거. 빛의 패턴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서 숨 쉬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이건 단순한 분석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패턴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바위를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죠. 로웬 씨.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발견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하죠. 유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현 씨,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도현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 사람 몇 명한테는 그냥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쯤이었죠? 한 달쯤 전입니다. 한 달.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퍼지죠.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요. 그리고 누군가 관심을 가졌다면 이미 조사를 시작했을 겁니다. 유나 씨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런 발견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 거고 누군가는 묻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가자는 겁니다. 유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숨기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절차대로 검증하는 거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적인 접근이었어요. 교과서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전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 분쟁을 봐왔어요. 투명성과 절차를 내세웠던 나라들도 봤죠.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유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하자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격받을 준비, 왜곡당할 준비, 의심받을 준비를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저는 다시 바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돌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속에 무언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걸. 로웬 씨. 유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이 일에서 손을 뗄 수도 있었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피할 일이 아니라고. 이건 증명해야 할 일이라고. 정말로 원칙과 절차가 통하는지 말이죠. 해보죠. 제가 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나 씨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국가유산청 청장님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 청사입니다. 빠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나 씨가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동안에도 청와대에서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은 무게감이 있었어요. 국가유산청 허민청장, 외교부 차관, 국무총리실 정책조정비서관,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얼굴이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로웬 분석가. 허민청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직접 보셨죠? 네. 이건 진짜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광학 암호 체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약 이게 냉전 시기 비공식 외교 문서라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이 사안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과학적 검증, 국제협력, 투명한 공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허민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웬 분석가, 우리는 당신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 검증 과정의 설계. 둘째,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요.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증명으로 승부합니다.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선전이 아니라 절차로 말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런 태도를 가진 정부를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증명하려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아 씨가 제 옆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유산청이 참여하고 로웬 분석가가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의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이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아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두렵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합니다. 윤아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증명해 봅시다. 방식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태스크포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윤아 씨와 함께 움직였어요. 처음엔 업무상 파트너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윤아 씨가 야근 중에 물었어요. 한국 커피는 어떠세요? 강하네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국 커피보다 훨씬요. 우리는 뭐든 강하게 합니다. 윤아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죠. 그날 밤 우리는 검증 프로토콜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아 씨가 문득 말했어요. 로웬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위기 분석이라는 게 늘 무거운 일 아닙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진실이 왜곡되는 걸 못 참아서일 겁니다. 같은 사실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윤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유산을 연구해요. 과거의 흔적들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흔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죠.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윤아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물론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팩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윤아 씨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요. 윤아 씨. 제가 물었어요. 정말로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투명성과 절차만으로요?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쓰면 우리가 비난하던 사람들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설령 진다 해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더라도요? 윤아 씨가 확고하게 답했어요. 최소한 우리 방식대로 싸운 거니까요. 그게 자존심 아닐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두려움도 보였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보였어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윤아 씨, 전 당신이 부럽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늘 냉소적이었거든요. 원칙 같은 건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믿고 있잖아요. 윤아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남은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신념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유나 씨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일하는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집요했어요. 로웬 씨, 광학 분석팀 결과 나왔습니다. 유나 씨가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예상보다 정교해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바위 표면의 각 홈이 정확히 0.3mm 깊이로 새겨져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3D 스캐닝 장비를 동원해 바위 전체를 디지털화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태양 궤적을 역산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 패턴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은 1년에 단 사흘입니다. 춘분 전후로요. 그것도 새벽 6시 15분부터 23분까지 정확히 8분간만요. 춘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의미 있는 시기네요. 유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균형의 날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동양에서는 상징적인 시점입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국제공동관측단 구성을 추진했어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과학자들에게 참여 의사를 타진했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있어요. 제가 유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오히려 협조적이네요. 그녀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편 저는 도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수 패턴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공했어요. 이 바위는 보통 때는 물에 잠깁니다. 도현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1년 중 며칠은 물이 정확히 이 높이까지만 차오르죠. 사리 때문입니다. 사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달과 태양이 일직선이 될 때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큽니다. 그때만 이 바위의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든 천문학과 해양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인내심도요. 도현 씨가 덧붙였어요. 이걸 새기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조수를 피해가며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파야 했으니까요. 작업실로 돌아온 저는 유나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작품입니다. 유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죠. 누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이걸 남긴 겁니다.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허민 청장이 발표했습니다. 국제공동관측단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춘분 때 함께 관찰하기로 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협력을 이끌어냈죠. 드디어 제대로 된 방식이 통하는군요. 제가 유나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외교부 직원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외신 기사가 떠 있었어요. 30분 전 보도됐습니다.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글로벌 타임즈입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냉전 시기 은밀한 외교 문서 은폐 의혹.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나 씨가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우리 아직 공개 안 했는데. 기사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주 연안, 광학 암호, 춘분 시기. 심지어 바위의 위치까지 대략적으로 언급돼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프레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역사적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 제가 중요한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국제사회의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말도 안 됩니다. 유나 씨가 분노했어요. 우리가 먼저 국제공동검증을 제안했는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프레임을 씌우느냐가 중요했죠. 허민 청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반박 보도 자료를 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로 답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그때 유나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현 씨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국 기자들이 마을에 몰려왔대요.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여론전이요.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누군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로웬 씨. 허민 청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전문 분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 순간 제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었고 아니면 원칙을 지킬 수도 있었죠. 계획대로 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도를 높입니다. 국제공동관측단을 당장 초청하세요. 다음 춘분을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현장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건이 맞지 않는데요. 유나 씨가 말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오히려 증거죠. 우리가 숨길 게 없다는,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목소리가 화상 스크린에서 들렸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게임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뒤 국제 언론이 경주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카메라, 마이크, 위성 중계차들이 작은 해안 마을을 뒤덮었죠. 통제가 안 됩니다. 유나 씨가 현장에서 전화했어요. 기자들이 도현 씨 집 앞까지 왔어요. 저는 서울 작전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뉴스 화면에는 바위가 클로즈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평범한 바위일 뿐이었습니다. 역시 조작이었다. 한 외신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 옆에서 외교부 차관이 신음했습니다. 이거 역효과 아닙니까? 아직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보도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유럽 언론이었어요. 한국 정부 외교적 압박 위에 가짜 유적 활용 의혹.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어요. 로웬, 빠져나와. 마이클 부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직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아직? 언론이 난리야. 한국 정부가 널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사흘 안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철수 명령 내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광학 효과라는 건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교수가 TV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이 최근에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유나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로웬 씨, 연구팀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연구원들까지 의심받을까봐 두렵대요. 유나 씨. 제가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알렉산드라 클린트, 다국적 언론사 국제부 총괄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어요. 독립적인 제3자 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은폐 시도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클린트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로웬 씨. 유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로웬 씨, 큰일 났어요. 유나 씨가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도현 씨가
도현 씨가 인터뷰했대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알렉산드라 클린트 측 기자한테요. 어젯밤에.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발견자 증언 나도 확신할 수 없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현 씨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착시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뭘 본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1시간 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발견자가 번복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무겁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어요. 허민 청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유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한텐 데이터가 있어요. 3D 스캔, 광학 분석, 전부 있다고요. 하지만 발견자가 부인했어요. 차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다고 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원칙과 절차만으론 부족했던 걸까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로웬, 철수해. 지금 당장. 부국장님. 이건 명령이야. 내가 거기 더 있으면 우리 연구소까지 신뢰를 잃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로웬 씨? 유나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투명성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유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 포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서류들, 제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것들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 씨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로웬 씨, 정말 가시는 겁니까? 유나 씨, 미안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방식이 통할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우린 옳은 일을 했잖아요. 옳은 일이 뭔데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기지 못한 옳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유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웬 씨, 당신도 결국 게임을 선택하는 거네요. 원칙이 아니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흘러갔어요.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떠나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전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나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도 결국 게임을 선택하는 거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어려워지니까 포기한 거였죠. 공항 라운지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만 느끼고 싶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TV 화면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적 조작 의혹,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 전망.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유나 씨와 그 연구팀에게 희망을 줬다가 결국 혼자 도망친 겁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눈을 뜨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도현 씨였습니다. 로웬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떠나시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현 씨. 왜 여기? 유나 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공항 간다고. 그가 피곤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도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기자가
계속 찾아왔어요. 매일 밤마다. 제 가족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아들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고 혹시 위생검사에 문제 있으면 어쩌냐고.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도현 씨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 협박이라고 하긴 뭐하죠. 그냥 걱정된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손을 떨었어요. 저는 그냥 어부입니다. 싸움 같은 거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현 씨. 하지만 로엔 씨.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날 아침 그 빛을 분명히 봤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부인하신 겁니까? 무서웠으니까요. 도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안다고 이런 큰일에 끼어듭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비난할 수 없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망치는 거였죠. 로엔 씨도 무서우신 겁니까? 도현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유나 박사님은 안 무서운가 봅니다. 도현 씨가 말했어요. 아직도 싸우고 계시더군요. 혼자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찔렸습니다. 유나 씨. 그녀는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혼자서 무너지는 배를 지키고 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비행기였어요. 도현 씨가 일어났습니다. 잘 가십시오, 로엔 씨.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던 모습, 밤늦게 함께 작업하던 모습,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눈빛. 마이클 부국장의 말도 떠올랐어요. 진실을 밝히는 방식이 진실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도현 씨의 마지막 말. 유나 박사님은 아직도 싸우고 계시더군요. 혼자서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틀렸어. 제가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틀렸어. 저는 이기는 것과 옳은 것을 혼동했습니다. 게임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게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대부분 유나 씨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리자 바로 받았어요. 로엔 씨?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벌써 탑승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안 탑니다. 네. 유나 씨, 제가 틀렸어요. 우리는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현 씨를 만났어요. 그가 왜 번복했는지 들었습니다. 협박당한 거예요.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아직 카드가 남았습니다. 무슨 카드요? 저는 공항 로비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이요. 진짜 투명성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절반뿐이에요. 과정을 공개했지만 압박은 공개하지 않았죠. 압박을 공개한다고요? 네. 도현 씨가 받은 협박, 클린트가 쓴 수법, 그들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는지 전부요. 저는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정부 서울 청사로 가주세요. 빨리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로엔 씨, 정말 돌아오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유나 씨,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주세요. 오늘 밤 8시로요. 오늘 밤이요? 뭘 발표할 건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다시 보였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전부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 검증한 것,
그리고 방해받은 것까지 전부 편집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게 진짜 투명성이니까요. 유나 씨가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웬 씨,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합니다. 제가 확고하게 답했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앞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싸움은요. 저녁 8시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외 언론사가 모두 모였어요. 저는 유나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허민 청장이 단상에 올라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발견 과정, 검증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겪은 방해 공작까지요. 스크린에 자료들이 띄워졌습니다. 3D 스캔 데이터, 광학 분석 결과, 그리고 도현 씨가 받은 협박 녹음 파일까지.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장도현 씨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대한 현실이었죠.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유나 씨가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부족한 점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화면에 수백 페이지의 연구 보고서가 떴습니다. 전부 공개된 거였어요. 누구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어요. 데이터를 다운받으세요. 직접 분석하세요. 우리가 틀렸다면 지적해주세요. 바로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도현 씨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결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씨가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 분명히 봤습니다. 바위가 빛을 내는 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것도 사실이죠. 겁이 났으니까요.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알렉산드라 클린트 측 취재팀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맞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로웬,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어요. 제 일입니다, 부국장님.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옳은 일이고요. 넌 지금 내 커리어를 날리고 있어. 아닙니다. 저는 단상 위 유나 씨를 바라봤어요. 저는 지금 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로웬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일을 했어요. 이제 세상이 판단할 겁니다. 그날 밤 SNS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충분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국제공동관측단이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과학자들이었죠.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걸 세상이 알았으니까요. 새벽 6시, 저는 유나 씨, 도현 씨와 함께 그 바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관측단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하기 위한 거였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됩니다. 유나 씨가 속삭였어요. 첫 번째 햇살이 바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관측단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빛의 선들이 바위 위에서 춤췄습니다. 점과 선, 그림자와 반사. 수십 년 전 누군가 남긴 메시지가 다시 살아났죠. 확인됐습니다. 일본 관측단장이 말했어요. 재현 가능한 광학 현상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정밀도예요. 유럽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검증 과정은 투명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유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해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유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해낸 겁니다. 함께요. 며칠 뒤 알렉산드라 클린트의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형식적이었지만 의미는 있었어요. 그녀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유나 씨의 연구팀에 합류했죠. 어느 날 오후 도현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생선 한 박스를 들고요. 로웬 씨, 오늘 잡은 겁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도현 씨. 제가 웃으며 받았어요. 요즘 마을은 어때요? 조용해졌습니다. 도현 씨가 편안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들 자기 일하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가 떠나고 유나 씨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로웬 씨, 후회 안 해요? 워싱턴 떠난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답했어요. 여기서 배웠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싸우느냐가 결과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걸요. 유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식 국뽕 아닐까요? 절차와 품격으로 증명하는 거요. 그렇다면 제가 커피잔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한국인인가 봅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